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부유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일이라곤 겪은 일 없이 살아왔던 제가 이런 사연을 들려드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공감이 위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생일 때 만났어요. 같은 서클에서 알게 된 한 학년 위 선배였지요. 남편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하늘로 솟아오른 케이스였어요. 우리 학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교랍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과 더불어 또 좋은 머리를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기업체는 성장을 거듭해서 이미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계열사를 여러 개 거느린 준재벌급이라고 할 만한 규모가 되어 있었죠. 저는 집안의 고명딸이랍니다. 아래는 남동생만 둘이 있죠. 남동생들도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수재로 이름을 날렸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일찍부터 경영 수업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의사의 길을 걸었죠.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로 저는 갖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고 기죽을 일 없이 정말 평탄하게 자랐어요. 참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제 남편은 우리 학교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올 A를 받는 교수들이 총애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교수들은 충분히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다며 남편이 공부를 계속해서 학교에 남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기업체에 취직하기를 더 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달리 대학에 들어오기까지가 정말로 힘에 부쳤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고 고등학교라고는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죠. 밭 조금과 논 두세 마지기로 8남매를 키우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결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형과 누나들이 모두 밭과 논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책상 하나도 들여놓을 수 없는 방 안에서 밥상을 펴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 2개밖에 없는 집에서 8남매와 부모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등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섬에서는 처음으로 이 대학교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내려 그 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플랜카드까지 걸렸다더군요. 이정진, 땡땡대학교, 입학축이라고 쓰인 그런 것 말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무학이셨어요. 한글도 읽으실 줄 몰랐죠. 간신히 숫자만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형과 누나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도 있었고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있었어요. 남편은 아주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과묵하고 생각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매력을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반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저 밝고 맑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자란 사람이 볼 때 어느 정도의 그늘은 뭐라고 할까요? 마치 어떤 화두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철학자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그런 점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어필하기 충분했죠. 선배, 저 경영학 쪽 수업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선배가 좀 미리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학점은 채워야 하는데 제가 들을 만한 수업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부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지. 책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좀 미리 봐도 내 공부하기도 벅차서 미안. 남편은 제가 이성으로서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선배, 기업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학교 나온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될 텐데요. 학점은 아주 우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저는 애가 탔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많은 여학생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남편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제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생긴 것이었죠.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한마디를 인용해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좋겠다. 집이든 차든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사듯이 그냥 집어들면 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말이야.
그런가요? 저에게도 아픈 구석이 있어요. 선배가 몰라서 그렇지. 그 드라마 속의 후배처럼 대학생 시절의 남편은 어느새 제게 아픈 구석이 되고 있었죠. 밤낮으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저는 학점이고 뭐고 아무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몇 서클이 같이 쓰는 서클룸에 죽치고 앉아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서클룸에 들르곤 했어요. 남편, 당시에는 선배였죠. 선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안 하던 화장도 해보고 백화점에서 특별히 고르고 고른 예쁜 옷들을 입고 서클룸에서 선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배가 들어오면 선배 옆에 앉아서 어떤 주제든 말을 붙여보려고 했었죠. 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학점만 영문과에서 따고 경영학을 제2전공으로 택해서 경영학과의 수업을 모조리 들었답니다. 물론 남편이 듣는 수업을 따라다니며 들었어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이 어떤 것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질 수 없는 것이 주는 애가 타는 그런 상황도 역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졸업을 했으니 이제 천천히 우리 집에 어울리는 남자 찾아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대학원 정도는 맞춰두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나 취직할게요. 꼭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네가 뭐가 더 필요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생을 해. 이제 곧 선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어올 텐데. 그중에서 조건 맞고 괜찮은 사람 하나 고르면 될 일이지. 애가 다른 저는 어떻게든 그 선배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어요. 그 회사에 또 다른 여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신비한 매력을 풍기는 선배는 또 그 여직원들의 타겟이 될 테니까요.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명문대학교 졸업에 그 당시로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방학마다 다녀온 영어 연수 그리고 단식 투쟁까지 벌인 덕에 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성공했죠. 선배님, 취업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 회사인 줄은 몰랐네요.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선배랑 전 정말 인연이 긴가 보네요. 너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의사나 변호사 그런 사람 만나서 곧 결혼할 애라고 그러던데 이 회사 스트레스 만만치 않아. 네 환경에서 이런 고생을 왜 사서 하려고 그러냐? 아, 그게 그냥 사회 경험을 좀 쌓고 싶어서요.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그렇게 선배와의 인연은 계속되었죠. 다행히 선배는 같은 학교 후배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학교 시절보다는 제게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도 처음에는 같은 부서 사람들과 먹겠다며 거절하곤 하더니 나중에는 점심도 저와 둘만이서만 같이 먹게 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1년 이상이 지나서 영화를 같이 보자는 제 제안에 동의해 주었어요. 저는 같이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배는 적다고 할 수 없는 그 회사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늘 쪼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했죠.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아주 어렵게 선배한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선배, 적지 않은 월급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 이런 얘기 묻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 해도 돼요. 너 같은 애는 도저히 이해 못할 얘기지. 나는 이제 나 하나에게 온 희망을 걸고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돼. 집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보내고 있지. 너 혹시 라면을 특식으로 알고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네? 라면이 특식이요? 가끔 먹고 싶을 때야 있지만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매일 김치에 밥만 먹다 보면 라면이 특식이 된단다. 고기 국물 비슷한 것이지. 힘들었던 지난 일을 말하는 선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 뭐라고 말하기 힘든 우수 어린 그런 말투와 눈빛이었어요. 그 이후에 선배는 더욱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요. 제게는 당시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 남편은 당연히 그 선배가 되어야 했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선자리는 모두 물리쳤죠. 그리고 고백도 제가 먼저 했어요. 선배,
이런 말 여자가 먼저 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사실 선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선배는 영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진짜 속상해요. 결국 고백을 하던 그날 저는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래야 잘 살겠지. 너는 내가 자라던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갖게 된 생각,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하고 나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 내가 선배한테 맞춰 나갈게요.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선배네 시골집에도 잘할게요. 막내 며느리로서 손색 없게 말이에요. 너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물에 손 담그고 일할 수 있어? 만일 우리가 결혼하면 시집이겠지. 시집에 와서 밥 메고 논일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어는 봤니? 뭐든지 배우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야 서툴겠지만 배우다 보면 늘겠죠. 선배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식으로 2년 이상 노력했어요. 선배도 조금씩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몇 번씩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집에 와보면 아마 충격받아서 쓰러질걸?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선배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에 적응할게요. 선배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요. 저는 또 이렇게 울고 말았어요. 저의 이 두 번째 눈물에는 선배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뭐라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사람 하나가 똑똑하고 전망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집안도 어느 정도 봐야 하는 거야. 비슷한 집안 사람과 결혼해야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야 불화도 적어지는 거란다. 마음 고쳐먹어.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네 엄마 말이 맞다. 아이 아빠 얼굴도 생각을 해야지. 사돈 집이 어떤 집안인지도 중요한 거야. 온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죠. 각오했던 일이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갈 때처럼 저는 무기한의 단식 투쟁에 들어갔죠. 물론 회사에 나가서는 엄마나 아버지 모르게 조금씩 음식을 먹었지만 집에서는 일절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집안에 온통 난리가 났죠. 엄마는 드디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호통도 쳐보시고 달래도 보시고 온 방법을 동원하고 계셨어요. 거의 한 달 동안을 부모님 속을 썩였죠. 그때는 그것이 잘못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회사에서 겨우 목숨 보전할 수 있을 정도만 음식을 먹으며 집에서는 굶은 덕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혜진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선배는 온 학교 교수님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머리가 좋은 건 물론이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생긴 것도 잘생겼죠?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TV에 등장하는 잘생겼다고 하는 남자 배우도 제가 보기에는 선배보다 못생겨 보였죠. 선배가 설명한 선배의 집안 환경 따위는 정말 제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런 집에 시집 보내려고 널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란다. 고명딸로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키워놨더니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엄마는 또 눈물을 보이셨죠. 엄마, 제발 그 사람 주변이나 환경 말고 사람 하나만 봐주세요. 그 사람 하나만 보면 어떤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보다 훌륭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 결혼에 꼴이 냈답니다. 집에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선배는 그것도 거부했어요. 월급쟁이, 그것도 집에 얼마씩을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집은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사양했죠. 그런 점이 또 제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엔 30평짜리 아파트 정도로 타협을 보게 되었죠. 단, 결혼식은 호텔에서 아버지의 체면에 맞게 하는데 간신히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선배는 처음에 그것도 싫다고 했지만 워낙 완고하게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시댁이 될 선배의 집에 인사를 가기 위해 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충격이었어요. 이런 집에서 어떻게 팔남매와 부모가 같이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화장실도 푸세식이더군요. 선배의 집 근처에서는 거름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거의 100살에 가까운 노인들로 보이는 주름 가득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막내 며느리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다던데 대접할 게 없어서 어쩌나. 그저 고구마 감자 삶은 것밖에 없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선배가 고집하는 대로 가까운 데서 2박 3일로 간단히 끝내고 신혼살림이 시작되었어요. 저 벽에 걸린 시계 정말 예쁘다 올케. 저거 나 주면 안 돼? 저건 우리 어머니가 공들여 골라주신 건데. 아니요, 가지고 싶으시면 가져가세요. 동서, 이 옷 나한테도 맞겠다. 동서는 또 사 입을 수 있으니까 나 주라, 응? 시집 식구들은 저희 집에 와서 모든 것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돌아보고는 돌아갈 때 우리가 쓰려고 갖추어 놓은 신혼살림과 제 옷, 액세서리 등을 잔뜩 챙겨가곤 했죠. 전부 엄마가 공들여 고르고 사주신 비싼 외제 물건들이거나 옷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욕심 없이 자기가 집에 보내고 남은 돈으로만 살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속였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고백해야겠네요. 친정에서 주시는 돈을 몰래 받아서 쓰기 시작했답니다. 저의 소비 습관, 그렇다고 마구 쓸데없는 것을 사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재료 하나를 사도 좋은 것을 사서 남편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 내보내고 싶었어요. 남자들이 사실 좀 둔감하잖아요. 시골집에 보내고 남은 돈으로 사는 것 치고는 풍요로웠지만 눈치를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에서는 파출보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알면 큰일 날 일이었죠. 서툰 살림 솜씨였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집에서 보내는 돈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는 말에도 친정 부모님은 펄쩍 뛰셨죠.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도 집에서 돈을 좀 받아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결혼 후 계속 회사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우리 친정과 남편의 의견이 일치된 일이었죠. 그런데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시댁에 가서 며칠씩 머물다가 오는 일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 화장실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며칠 동안 갈 수 없을 때도 많았죠.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일을 미루다가 다들 잠드셨을 때 남편을 화장실 문 앞에 세워두고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동서, 전 좀 붙이지. 저기 나물도 좀 조물조물 묻혀보고. 우리는 다른 일 해야 돼. 설거지 좀 다 해. 우리는 청소해야 돼. 나중에야 일부러들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시댁에 가는 일이 정말 싫더라고요. 물론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서 억지로 며칠을 보내곤 했어요. 뭐 아무튼 그래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금슬이 좋았고 다른 것은 필요 없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남편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멋진 남자로 생각하고 사는 데야 다른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곧 아이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첫 아이로 딸을 낳았어요. 친정에서는 처음 보시는 손주였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립유치원,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과 가벼운 말다툼을 했고 제가 이겼어요. 남편과 제가 나온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기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제 말에 남편이 지고 말았죠. 딸 하나를 낳고는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시골에 계시는 시부모님들이야 8남매나 되는 자손을 보신 분들이었고 남편은 막내였기에 딸 하나로도 시댁으로부터의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 두 분 다 선하시고 인자로운 분들이셨죠. 제가 시댁의 환경에 적응이 안 되어 가기 어려워했긴 했지만 시부모님들은 막내 며느리인 저를 많이 아껴주셨죠. 동서들이 저를 일부러 시집살이 시키려는 것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아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일찍 자. 나머지는 내가 하마. 네가 이런 일을 언제 해봤겠니? 걱정 말고 얼른 들어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서툴기는 하지만 제가 해야죠. 어머니야말로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그릇이라도 깨뜨릴까봐 그러세요?
원 얘도 참 아니다. 해보지도 않은 일 하느라고 고생될까봐 그렇지. 시아버님도 시어머님도 모두 좋으신 분들, 그야말로 선량하시고 악이 없는 한국의 시골 농부 그 자체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분들의 성품이 좋았고 시댁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남편도 우리 집에 많이 적응하고 있었죠. 이제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 대해서 많이 누그러져 계셨어요. 이번 여름 휴가 하와이로 갈까 하네. 오랜만에 하와이 해변이 그리워지는구만. 하와이 그린에서 골프도 좀 치고 싶고. 참, 자네 골프 많이 늘었나? 시작은 했지만 아직 잘 치진 못합니다. 열심히 해서 장인어른 모시고 그린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불만 없이 하와이행 휴가에 따라 나섰고 아직은 좀 서툴지만 친정 아버지와 골프를 치러 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시댁에 적응하고 있듯이 남편도 우리 집에 적응이 좀 되나 보다 안심이 됐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아이가 자라서 이제 곧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었나 봐요. 왜? 아이가 더 생기지 않을까? 우리 둘 닮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생기지 않는 아이를 어쩌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있는 딸 하나만 잘 키워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도 잘하고 아들 목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딸 하나만 잘 키우자고 했지만 남편이 아들 하나를 꼭 원하고 있는 것 같았기에 제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가 조금 편찮아지면서 일찍 한 가지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일이니 경영권과 소유권 모두를 장남에게 넘기려고 한다. 일찍부터 경영을 가르쳐왔고 이 적성에도 맞는 것 같으니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막내가 병원을 크게 개업할 비용과 맏딸에게 갈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유언으로 집행되게끔 따로 처리해 두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모두들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렇게 남동생에게로 집안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제게 아직 아버지의 재산이 분배되지 않았지만 남동생은 제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풍족하게 주었고 막내 동생에게도 큰 병원을 개업할 정도의 비용을 미리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더 큰 회사로 옮겼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와 위임 계약을 하는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간의 경력과 업무 수행에서 보여온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죠. 물론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친정에서 돈을 타다 쓰는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해의 추석, 이제 적응이 된 시댁으로 가야 했죠. 아이와 저, 그리고 남편, 우리 세 식구는 차를 5시간 이상을 타고 또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시댁으로 향했죠. 우리 딸은 막내 손녀딸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곤 했어요. 남편의 아들 타령도 요즘엔 잦아들고 있었고요. 아이고, 허리 다리야. 신경통이 나을 수야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좋겠구나. 할머니,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세요? 아유, 우리 강아지 착하고 예쁘기도 하지. 제 엄마를 아주 꼭 닮았어. 평생을 일에 시달려 오신 시부모님이셨죠. 여기저기 안 아프신 곳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좋은 약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서울로 모셔 좋은 병원에도 가보시게 했지만 평생 뼈에 뿌리 내리다시피 한 신경통이 크게 좋아질 리는 없었죠. 온천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좋다고 하시더군요. 온천에 다녀오시면 며칠은 괜찮다고 하시기에 여러 번 온천으로 모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칭찬도 듬뿍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여러 번 하셨죠. 이젠 농사의 일도 저의 큰 시아주버니와 둘째 시아주버니가 맡아서 하고 계셨어요. 친정에서 받는 풍족한 돈으로 밭과 논도 많이 사드렸어요. 농사 짓는 것만으로 적어도 첫째, 둘째 시아주버니들은 곤란하시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었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모두 가난했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간신히 마친 형제들이었어요.
동서들이나 시누이들은 여전히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비싼 물건들을 탐내고 저는 거절할 수 없어 원하는 대로 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게 되었나 봐요. 동서들과 시누이들이 우리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너희들이 가져다 줘도 모자라는 일 아니냐? 왜냐면 니들이 윗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딸들을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들이 착실하게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안 사람들인 너희들도 그래야 할 것 아니겠니? 어머니, 형님들 저희 집에 오셔서 가지고 가신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것들 다 제가 알아서 드린 거고요. 달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막내, 너는 빠져라. 내가 다 들은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시어머니의 꼬지람이 추상 같아서인지 다시는 동서나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물건들을 가져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평생을 일에 몸바쳐 자식들을 키워내신 우리 시어머니, 선량하시기만 한 줄 알았는데 시누이들과 동서들을 야단치실 때 뵈니 정말 서리빨 같으시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면서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남편의 그 신비로우면서도 어느 정도는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누구를 닮아 그런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었죠. 친정 아버지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일가족 모두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막내 동생 덕분에 찾아갈 수 있었고, 이어서 한적한 시골에 있는 온천으로 모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많이들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친정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왜 여태까지 시부모님을 일본 온천으로 모시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네 싶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우리 딸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남편을 키워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돌아와서는 곧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일본에 하루라도 빨리 모시겠다고 했죠. 하가 그만둬라. 아유, 우리 발자에 무슨 일본에 온천을 하러 가겠냐. 사람은 그저 분수대로 살아야지. 네가 보내준 우리나라 온천 여행으로 충분하다. 네 아버지 말씀이 100번 옳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또 가서 피로 풀고 오려무나. 애비가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바쁘다면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새 회사에 임원으로 옮기면서부터 먼저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죠. 늘 귀가가 늦었고 조찬회의, 만찬회의 등으로 생활도 불규칙했어요. 그런 남편이 일본 온천에 한번 다녀오고 나더니 한층 개운해하더군요. 그래서도 시부모님을 꼭 일본에 보내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울로 오시게 해서 좋은 병원에 모셔가고 우리나라 온천 여기저기에 모시고 다니는 일밖에 달리 해드릴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여러 번 권해드렸더니 드디어 시부모님께서 일본에 다녀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본에 가시기 전에 남편이 먼저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모시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분만 따로 보내드리기에는 좀 불안한데. 마침 당신이 간다고 하니 모시고 다녀올 수 없는지 묻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출장이야.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건 좀 곤란하지. 가이드를 따로 고용해서 두 분만 모시게 할 수도 있겠지. 내가 갈까요? 당신이 가면 며느리 보기 미안하셔서 어디 마음 놓고 온천하시겠어. 당신이 비용 다 대고 보내드리는 거 뻔히 아실 텐데. 그러네요. 두 분만 모실 가이드 찾아야겠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친구 여동생을 찾게 되었다고 했어요. 안성 맞춤이었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 친구의 동생인데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일본 출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신용카드를 좀 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쓰는 법인카드가 있긴 하지만 일이 많이 일찍 끝나면 부모님 계신 온천에 가볼 생각인데 그러면 개인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카드는 이번 달에 VIP를 하도 많이 접대해서 한도가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드 아끼지 말고 쓰라고 내주었죠.
일이 일찍 끝나서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면 편하게 모시라고요. 남편이 먼저 출장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의 출장 후에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줄 사람과 핸드폰으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경영학과 동기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참 인상도 좋고 귀티가 흐르는 믿음직한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천자영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 편안히 모실게요.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았었고 가시려는 온천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오빠 친구분의 부모님이시라니 더욱 신경 많이 쓸게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출발하시기 전에 몇 번 더 전화 드릴게요. 남편이 출장을 가고 아이도 마침 학교에서 캠핑을 가서 집에 저 혼자였지요. 식구들 다 나간 사이에 대청소를 좀 하자 싶어서 늘 이용하던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파출부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이에 우리 친정에 좀 누그러진 남편도 동의를 해서 6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에 저 혼자 청소는 좀 힘에 붙였어요. 되도록 남편의 기분을 상하지 하지 않으려고 웬만한 일은 제가 다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집안 대청소나 손님들이 많이 올 때면 파출부를 부르곤 했죠. 늘 우리 집에 오는 믿음직한 아주머니를 보내달라고 했고 마침 그 아주머니가 오셨죠. 둘이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묵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커튼도 떼어 빨고 아무튼 늘 잘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시라 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었어요. 남편의 서재도 정리한 지가 오래되어 아주머니와 저는 그 방도 좀 꼼꼼하게 청소하기로 하고 같이 책 하나하나를 꺼내서 먼지를 털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났던 그 학교의 졸업 앨범을 꺼내서 먼지를 털 차례가 되었죠. 갑자기 슬며시 웃음이 나면서 한번 들여다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앨범을 펼쳐서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23살 때 사진을 보고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 원래 타고난 미인이시네요. 요즘 사모님들 옛날하고 얼굴 달라지신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성형수술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요. 우리 애 아빠가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나는 생각도 못해요. 이사님 사진도 궁금하네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갑자기 그때 모습이 보고 싶네요. 찾아볼게요. 앨범을 뒤적여서 경영학과를 찾았어요. 대학교 졸업 앨범이라는 것이 워낙 두꺼워서 둘이서 들어도 무겁더라고요. 책상 위로 옮겨놓고 사진을 찾았어요. 경영학과 페이지를 뒤적여서 아이 아빠를 금방 찾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촌스럽게 보이는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는 그렇게 신비롭고 카리스마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말이에요. 아주머니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 보이신다며 슬며시 웃더라고요. 남편, 아니 선배를 쫓아다니느라고 하도 드나들어서 제가 아는 경영학과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갑자기 많이들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앨범을 덮고 아주머니와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엄마, 큰일 났어요. 예영 아빠가 애영애비가, 자세히 얘기해보려무나.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 카드를 가지고 갔는데 출장지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특급 호텔비를 쓴 것으로 나와요. 출장에서 왜 이런 특급 호텔에, 그리고 혼자 묵을 수 있는 방도 아니에요. 눈치가 이상하더니만, 드디어 시작이로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의심은 많이 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미리 네 동생에게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 넘겨버리고 말았던 거야. 남편이 여러 번 이리저리 돌려서 아무리 아들은 아니지만 맞은 저에게 경영권과 소유권 지분을 제일 크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말뿐이었지만 의심은 되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은 이랬어요. 원래 돈 욕심은 한이 없고 무서운 거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네 동생에게 우선 모든 걸 다 넘겼다. 그렇게 되면 누나에게 다 달라는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가 아니겠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테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영애비가 이상한 걸 알게 됐냐. 나도 아무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아빠, 졸업 앨범 말이에요. 졸업 앨범. 졸업 앨범? 아이, 졸업 앨범이 왜? 동기의 친동생이라고 분명히 남편이 말했었죠. 천자영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고 그 이후에도 이름을 저장해 놓고 몇 번도 통화를 했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이 졸업한 그 해의 졸업생들 사진에는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가 나온 대학교로 뛰어가 그 후에 앨범들도 모두 확인했지요. 병역 의무 때문에 2년이나 3년 후에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4년 후까지 찾아보아도 천씨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이 퍼뜩 들어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답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특급 호텔, 혼자 묵을 수 있는 방도 아닌 곳에서 카드가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펑펑 아주 당당하게 긁어댔더군요. 명품관들에서 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요. 남편이 퇴사한 지 이미 1년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천자영이라는 그 친구, 여동생이라는 사람과도 물론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남편과 천자영이라는 여자와의 관계가 의심되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떠난 남자와 정체가 불분명한 여자 사이가 어떤 것이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받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내 새 아내이자 또 내 앞날을 빛나게 해줄 사람이지. 직접 통화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당신 집안은 영 의심 많은 사람 투성이더구만. 그깟 재산 딸한테 다 좀 주시면 어때서 이런 일을 또 벌이게 하시느냔 말이야. 뭐라고요? 또라니요? 이제 다 끝났으니 시원하게 말하지. 대학교 때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기에 이리저리 조사를 좀 해봤지. 꽤 부잣집 딸이더구만. 거기다 맏딸이고 저 재산 다 내 거다 싶어서 처음에 욕심 없는 척을 좀 했지. 그러다가 장인 되시는 분을 떠보니 영 아니더구만. 아들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질까 했는데 영 아이는 안 생기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집 딸을 골랐지.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잖아. 그럼 당신 말은 20년 가까이 된 세월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앨범에 천씨가 없더군요. 그 덕분에 당신 정체를 이제라도 알았네요. 그건 아무 상관없지. 천자영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곧 알게 되겠지. 이혼 서류는 퀵으로 보냈어. 마음 없이 결혼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계속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되도록 그냥 순순히 협의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겠지. 전화를 끊고 멍하니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말한 유린그룹이라는 기업은 해운 항공 등 교통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 기업이었어요. 그 집 딸을 저를 유혹하듯 그런 방식으로 꼬였던 것이 틀림없었죠. 밤이 되어도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던가 봐요. 주변이 아주 아까부터 캄캄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이었는지 거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서 빛이 희미하게나마 비치는 것이었어요. 한 줄기 빛, 그게 뭘까 생각했어요. 아주 가느다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죠. 그리고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어쨌든 무조건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퍼뜩 떠오른 그 한 줄기 빛은 바로 시부모님. 그 중에서도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때에 따라 서리발 같으신 시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침이 될 때를 기다려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예영 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일본에 있어요. 회사도 1년 전쯤에 그만뒀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뭐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잘못한 것 아니냐?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집에 자주 오고 했는데 전혀 이상한 기미를 못 느꼈단 말이야? 전혀요, 어머니. 졸업 앨범 보고 이상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저는 졸업 앨범과 얽힌 얘기들을 시어머니께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카드로 일본에서 사용한 내역과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빠짐없이 설명드렸죠. 일단 진정을 좀 해라, 예영애미야. 어차피 내가 일본에 가기로 돼 있지 않니? 네 아버지가 미리 아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저 물러터진 양반이거든. 내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보내다오.
여러 명이 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네, 어머니. 그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친구들 몇 분이 그 호텔에 찾아가셔서 애비를 좀 만나보세요. 저는 예영이가 돌아오는 대로 친정에 맡기고 곧 따라갈게요. 내가 일단 가서 모든 걸 좀 확인해 보고 내가 연락하면 오너라.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진정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마. 이런 나쁜 녀석이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것도 제일 기대한 막내가 말이다. 어머님이, 그 모진 세월도 견뎌내셨던 어머님이 우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를 친구분들 몇 분과, 그리고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여행사에서 소개받은 가이드 하나를 붙여서 같이 일본으로 호텔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온천에서 신경통을 어느 정도 가라앉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호텔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머니는 서둘러 떠나셨고 어머니께도 제 신용카드 중 하나를 드렸어요. 4시간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경의 그 호텔에 도착하셨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죠. 아이가 캠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3박 4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시아버님께 우선 전화를 드렸죠. 네 어머니한테 대략의 이야기 들었다. 아이 조금만 기다려보려무나. 네 어머니가 아들 녀석을 어떻게든 끌고라도 들어올 테니 말이야.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죠. 시어머니가 아들을 끌고 돌아오셨고 시댁으로 우선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시댁으로 갔죠. 어른들이 계신데도 손이 올라가더군요. 남편의 밤에 손자국이 나도록 세게 올려붙였어요. 남편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마음대로 더 때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질 것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른들은 기가 막히신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예영이에요. 예영이한테 왜 엄마 아빠가 헤어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영이 친권과 양육권은 조금이라도 양보 못해요. 면접권도 주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건 당신이 협의해줄 문제예요. 이견 없을 거라 믿어요. 딸 자식 하나 양보하는 일 어려운 거 아니지. 나는 아들이 필요해. 딸은 출가해버리면 그 집 재산의 일부만 받겠지. 그리고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테고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남편의 태도로 보아 절대로 저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저 역시 다시 남편의 아내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혹시라도 딸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해두고 이혼 문제도 논의했어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혼 문제와 딸에 관한 문제를 맡겨두었죠. 그러게. 집에서 그렇게 반대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나는 예영애비 처음부터 그 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사람이 밝지 못하고 그늘지고 어두웠어. 가난하게 자랐다고 반드시 그렇게 그늘지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가난을 올바르게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너에게 그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이런 얘기까지는 못했어. 그리고 그 전에 느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그 그늘지고 어두운 것이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신비로운 것으로 보였으니 콩깍지라는 것이 참 무섭기는 한가 봐요. 남편분께서 지금 만나시고 있다는 유린그룹 집안의 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집안이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이혼 사유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데 그중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그 딸에게 사유가 있었다더군요. 결혼 중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를 하셨다니 얼굴은 아시겠지만 사진도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화상통화를 한 그 천자영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변호사에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혹시 잘못 찾은 것이 아니냐고 확인했죠. 변호사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었어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을 뒤져서 유린그룹 딸의 사진을 찾아보았죠. 변호사가 건네준 사진과 같은 사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관심이 가서 다시 찾아보았지만 유린그룹 오너의 성씨는 천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잘못했고 원래의 가정인
저와 딸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도 불륜에 대해서 당당하더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는 하더군요. 당연히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었죠.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도어락도 새로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남편을 쫓아내 버리는 것은 당연했지만 여전히 그 불륜녀와 유린그룹의 딸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저는 저대로 사람을 교용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시댁에서 난리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거동을 살피기 위해 시댁 주변을 돌아보던 저희 친정에서 고용한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자신의 딸을 책임지라며 어떤 부부가 시댁으로 쳐들어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으로 달려갔죠. 내 딸 책임져. 이 뻔뻔스러운 인간아. 유부남에다 아직 이혼도 안 했다는 인간이 이 내 딸을 속여서 꼬여내. 네 놈이 무사할 줄 알아? 네가 대성물산 후계자라고 내 딸을 속여서 꼬여낸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냈어. 이거 다 배상해야 물러날 테니까 그런 줄 알려고. 귀를 의심했어요. 대성물산은 바로 우리 친정 아버지가 경영하시다가 남동생에게 물려준 그 사업체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분명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운영과 소유에 관한 한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의 사업체인 대성물산 후계자라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유린그룹의 딸이라며 다시 결혼하겠다고 나와 딸을 버린 바로 그 여자도 유린그룹의 딸이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남편은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그때 갑자기 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들은 우리를 안 속였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유림그룹 딸이라고 먼저 속인 게 누군데? 유림그룹 회장 부부라고 속이고 우리하고 상견례까지 했잖아. 내 아들은 당신들 때문에 이사 자리도 그만뒀어. 어머니, 이게 무슨... 설마 아니죠? 어머니가 이걸 미리 아셨던 건 절대로 아니죠? 남자 뒷공무니를 먼저 죽자고 쫓아다닌다는 애.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했을 것 같으냐?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너 따위가 넘봐? 넘봤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놨어야지. 근데 감히 내 아들을 제외하고 유산을 분배했다고? 나하고 우리 아들의 의견은 같았다. 더 이상 너를 아내로 며느리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야. 저는 여기까지 듣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동안 머리가 빙빙 돌 정도로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저를 당당하게 배신한 것도 모자라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분으로 알았던 시어머니까지 그에 합세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게 된 사실도 또한 기가 막힌 것이었죠.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의 형제 자매들 모두 우리 친정 덕을 보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재산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신 아버지가 단호한 결심을 하시는 바람에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적합한 사랑을 물색하던 중 유린그룹 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편과 불륜녀는 둘 다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사칭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또 서로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거기에 양쪽 집안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속은 것이었고요.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남편은 저와 딸의 곁으로 도로 돌아오겠다고 뻔뻔스럽게 그지없던 얘기를 한 것이었답니다. 더 재산이 많은 집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야 돌아오겠다고요. 도대체 남편과 시집 사람들 때문에 저는 언제까지 놀라야 하는 것일까요? 당분간 아이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어요. 집을 남편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집은 아주 싼 가격에 내놓았죠. 친정에서는 그 정도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모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둘만 집에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리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며칠을 쉬면서 20대 때부터 속아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친정 식구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변호사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 후 저에게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 있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넣은 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걸었죠.
딱 한마디를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여보, 이혼 서류는 퀵으로 보냈어. 몇 년이 지나서 몇 다리를 건너 듣게 된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우리가 나온 대학교 강사인 어떤 여자와 연애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력가의 딸이라는 얘기도 들려왔지요. 곧 전임 교수가 될 사람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더군요. 한번 형성된 인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이 소문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느꼈답니다. 그 여자,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